10. 철창 속에서. 길림바람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휩쓸게 되자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은 점차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년학생운동과 정동철도 사건, 남만청청대회 사건으로 하여 우리에 대한 소문이 여러 곳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적들은 길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탐꾼들을 박아놓고 조선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공산주의자들과 반일 독립운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고 투옥하였다.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해졌으며 우리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게 되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길림 시내에 들어와 박혀있던 정파분자들은 영정, 반석, 도나와 같은 곳으로 달아나고 독립운동자들은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관내로 들어가거나 왕청문과 같은 곳으로 피신해버렸다. 1929년 가을의 길림은 벌써 반일운동자들이 와글거리던 조선의 해외 정치운동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이런 때 길림 제5중학교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쓸데없이 떠들어댄 것이 실몰이가 되어 우리 동무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방금 왕청문에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나도 반동군벌당국에 걸려들었다. 5중학교의 학생들이 6문중학교의 공청조직도 다 불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우리가 보려온 투쟁 내용과 길림 시내의 거미줄처럼 느려져 있던 조직망을 들춰내고 그 배후 세력을 알아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이 책을 읽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신문을 들이대는 형리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뻗대었다. 내가 손가락 비트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 어느 날 화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동호 선생이 신문실 한쪽에 세워놓은 칸막이 뒤에서 나를 피뜩 내다보다가 사라졌다.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어서 처음에는 혹시 무슨 착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성의숙 시절의 숙장 최동호 선생이 틀림없었다. 적들이 화성의숙 시절의 스승까지 신문실에 데려온 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지간히 깊이 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동호 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최동호 선생은 중국말도 잘하고 애교 사업에도 능하여 국민부의 외교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선생은 국민당 반동군벌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주로 길림에 있으면서 청년학생들과도 일정하게 연계를 가졌다. 만일 그가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동군벌당국에 노출시키는 날에는 사건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구나 중동철도 사건 때 우리가 소련을 옹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도저히 무사할 수 없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척과 조종하에 중국 국민당 정부와 봉계군벌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소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장개석 정부는 광주인민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광주 주재 소련 용사를 총살하고 소련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반소는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아첨하여 그 보호와 지지를 받아보려는 장개석의 주패장이었다. 군벌들의 입에서는 적색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자주 흘러나왔다. 그들은 중국인민의 민족 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반소 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군벌들의 선전에 기만당한 대학생들과 청년 인테리들까지도 우랄산을 점령하고 바이카로를 차지하자 바이카로에서 말물을 먹이자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폭언을 마구 해대면서 소련 땅을 넘겨다 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군벌은 반소 도발의 첫 순서로 중동철도를 공격하였다. 중소 양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지하고 리사회라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이 철도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선 존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소련 측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중동 철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곧 국경을 넘어 세계 방향으로 소련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소련 군대와 중국 반동 군벌 군대 사이에는 무장 충돌이 일어났다. 그때 풍영대학과 동북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소련을 반대하여 나섰다. 우리는 국민당 정부와 반동 군벌의 반소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반제청년 동맹원들을 투쟁에 골기시키고 사회주의 나라인 소련을 옹호하여 나섰다. 각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우리를 중화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자들을 돕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멀리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우리는 시내 여러 곳에 군벌의 반소 책동의 본질을 밝아놓는 삐라도 뿌리고 중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벌려 군벌 군대가 중동 철도를 탈취하고 소련을 침공한 것은 10월 혁명 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의 물심양면의 원조를 준 소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미천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국민당 반동들과 군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소련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전을 듣고 나서는 반소 침공의 위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 대로 태도와 입장을 바꾸었다. 우리는 중국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소련을 공격하겠다고 날치는 풍영대학 학생들에게도 대한 타격을 주었다. 중동 철도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소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이었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자들 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였다. 중동 철도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 인민은 군벌의 진 면모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소 행동으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저중인민은 중동 철도 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었다. 당시 국민당 군벌은 소련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최동호 선생이 왔다 간 다음에도 신문자들은 나를 여전히 독서회 사건의 주모자로만 취급하였다. 군벌 당국은 최동호 선생을 데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소련과 연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본 것 같았다. 그러나 최동호 선생이 나한테 해야 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 후 길림 감옥으로 넘어갔다. 길림 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양옆에 간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 건물이었다. 내가 갇혀있던 간방은 북쪽 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칸이었다. 북향이어서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의 성해가 하얗게 돋아 녹을 줄 몰랐다. 우리가 감옥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간방 안이 겨울처럼 찼다. 군벌 당국은 죄수들을 다루는 데서 심한 민족적 차별을 두었다. 간수들은 조선놈이니 조선망국론이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무거운 쇳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조선 학생들의 발목에 채웠다. 군벌 당국은 식사 조건과 감옥 안에 보잘것없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서도 중국인 정치범들과 차별을 두었다. 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 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연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또한 군벌 당국과 싸워 추록 날짜를 앞당기리라고 결심하였다. 옥중에서 투쟁을 벌리자니 외부와 연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간수들을 교양하여 우리의 동정자로 만들어야 했다. 간수를 쟁취하려는 나의 의도는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때 감옥 당국에서는 감방들을 수리하면서
얼마 동안 우리들을 잡범들과 같이 있게 하였다. 감옥 당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나와 한 감방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들어누웠다. 그는 부잣집을 털다가 잡혀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폭하였다. 내가 잡범들의 방에 옮겨간 날 깡툴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자를 들고 앉아서 우리더러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으니 한 통 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다. 자기네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호통질을 하였다. 아주 감대사납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죄수에게 며칠 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 것은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 생활을 오래 한 당신들이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오금을 박았다. 말문이 막힌 깡툴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나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행을 부리던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감방 사람들은 모두 강 건너 불버듯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 선정도 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간수를 불러 감옥병원에서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행동이 거칠고 부침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시부터 아니껍게 보아오던 니가성을 가진 이 간수는 조선 사람이 중국 사람을 살부치처럼 돌봐주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우리의 성이 있는 간호로 앓던 죄수는 인차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 후부터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괴력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내 앞에서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리간수는 잠옷 신기하게 생각하며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림 감옥의 간수들 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은 리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과 그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간수가 된 사람이라고 통보해 주었다. 나는 이모저모로 리간수를 여야하던 끝에 그를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예장감을 장만하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리간수가 안타까워하는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을 발동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며칠 후 리간수가 나를 찾아와 예장감을 장만해줘 고맙다고 하면서 감옥 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고 물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하자 그는 모를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족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겠는가.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족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열을 내어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 많고 권세 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족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말해 주었다. 리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 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거지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부터 리간수는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감방에 무슨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선히 들어주었다. 얼마 후부터는 그를 통하여 외부와의 연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감옥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모든 간수들이 다 리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 것은 아니었다. 간수들 중에는 문구멍으로 감방 안을 엿보면서 수인들을 못살게 구는 뱀 같은 간수장이 한 명 있었다. 길림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모두 3명이었는데 그 간수장에 대한 평이 제일 나빴다. 그가 당번을 서는 시간에는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어주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그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그때 길림 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붙잡혀 들어온 황수전이라는 중국 학생이 이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독소회 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 중 조선 학생은 모두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중국 학생들이었다. 우리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어주면 독감방에 갇히고 적어도 5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이롭겠는가고 물었다. 황수전은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 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줘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의 버릇을 뚝 떼주겠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는 참대 젓가락 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다가 간수장이 감식으로 간방 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다. 간수장의 눈에서는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간방 안에 갇힌 학생들은 그때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주어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황수전 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떼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어 한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학생들은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울러매면서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감옥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 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였다. 모임을 하고 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녔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나는 감옥 생활을 할 때 손정도 목사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다. 손정도 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 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같은 학교, 숭실중학교.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켰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손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손정도는 3.1운동 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 임시정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다. 한때는 상해에서 김구, 조상섭, 리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 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 양성의 사명을 띤 로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 로공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로병회가 해체되고 임시정부 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의 환멸을 느끼고 길림으로 자리를 옮겼다. 길림에 와서는 예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던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이었다. 원래 손 목사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길림의 기독교 신자들과 독립운동자들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들 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었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만국의 불행을 도로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염원은 시정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도교와 불교계 신자들의 절대 다수도 애국자들이었다. 손정도가 6일 하구의 고문이었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정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분하고 애석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라고 격려하곤 하였다. 내가 길림에 와서 육문중학교에서 3년 동안이나 공부할 수 있은 것은 손정도와 같은 아버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다. 손정도 목사는 어머니의 삭발레와 삭바느질로 겨우 유지되어가는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러 번 보태주었다. 목사의 부인도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명절 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해다가 조선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다.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고기를 넣은 두부지지개와 쫀득이 떡이 참말로 별맛이었다. 쫀득이라는 풀은 잎에 버드라운 털이 난 것이었는데 냄새도 없고 독도 없었다. 선 목사의 집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 먹었다고 하였다.
그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득이로 만든 것이었다. 선정도에게는 아들 둘에 딸 셋이 있었다. 길림에서 우리의 운동에 관여한 것은 둘째 아들 손원태와 막내딸 손인실이었다. 손인실은 그때 황기헌, 윤선호, 김병숙, 윤옥채 등과 함께 조선인 길림소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내가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나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주었다. 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 사람을 우리 감방에 던져놓고 갔다.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여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군이었다. 1929년 봄에 군볼당국에 갑자기 체포되어 생사를 알 길 없던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가 체포된 것은 정파분자들의 호위 밀고 때문이었다. 강명군은 주중청청 사건 때문에 정파분자들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 정파분자들은 여신청년회 대표들이 지창자에서 열린 주중청청 모임에서 탈퇴하여 자기들의 무모한 행동을 폭로하는 성토문을 낸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여하던 끝에 교화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군내가 그 청년을 독살한 것처럼 군돌당국에 밀고 하였다. 나는 애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강명군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 뜻을 품고 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볼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 주었다. 강명군은 그 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말해준 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그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 기간 깨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우리 당의 과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였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강명군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 기별이 강명군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뇌출혈을 하였다. 그때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림 시절을 두고 뜨거운 회포를 나눴을 것이다. 나는 감방에서 우리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 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 경험도 더듬어보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시위투쟁도 해보고 파업투쟁도 해보고 의병투쟁도 해보았으며 독립군 운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우리나라 반일투쟁 대열 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 항쟁의 첫 폭발을 들고 팔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의 대원은 상하일치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다. 왕조 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과 기성질서의 개혁을 부르짖는 평민 출신 의병들 사이에는 심각한 이념상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없게 하였다. 구제도의 복구를 절대 이념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병장들은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움까지 하여 대우를 분열시켰다.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은 유생 출신의 의병장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독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 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삼부로 통합된 다음에도 파쟁은 계속되었다. 삼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갈라져 권력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독립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을 일으켜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소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타승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국이 조선 독립을 선사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 데 있었다. 민족주의 운동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 운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집안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다. 인민들과 리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아 말공부와 권력 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회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 약점은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영도권 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초기 공산주의 운동은 운동 내에 발생한 정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정파분자들이란 민족주의 계열의 부르주아지나 소부르주아 인테리들과 몰락한 봉건 귀족 양반 출신 인테리들로서 사회주의 10월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향양되고 막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막스주의 간판을 들고 혁명의 조리 속에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영도권 쟁탈을 위한 권력 싸움을 벌였다. 정파분자들은 온갖 사기 협잡과 권모술수에 매달리다 못해 폭력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깡패들처럼 서로 치고받는 싸움까지 벌였다. 정파분자들의 분파책동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 대열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일제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나는 우리나라 민족주의 운동과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나는 감방에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서도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일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 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계급적 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노동자, 농민, 민족 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 애국 역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의 불로 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 방침을 확정하였다. 조선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입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로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니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나는 추록 날짜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생사학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추록 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 들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투쟁 방법은 단식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섰다. 단식 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잡범들까지 망라된 이번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내 감방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 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그릇에 음식을 넣고 싸우던 잡범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학생사학건으로 들어온 우리 동무들이 서리 없이 교양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 감옥 밖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의 추록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조해 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옥중투쟁에 호응하여 길림 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군볼 당국은 굳게 단결된 우리의 투쟁 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나는 1930년 5월 초에 길림 감옥을 나섰다. 국룡식으로 된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가슴은 신념과 열정으로 차고 넘치었다. 나는 감옥에서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 감옥에서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렇게 길림 감옥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였다. 불행한 만국노의 아들들이어서 아버지도 나도 감옥 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